비형식 오류는 형식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거는 우리가 배울 이제 발생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게 여기에 인신공격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권위 호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공직에 들어가셔야 되는 뭐 고위공직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 특히 뭐 5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좀 높은 직급의 공직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집안에 뭐 그 범죄자가 있는가 이런 걸 좀 조사를 하잖아요. 그 이전에 어떤 전과 경력이 있는가 그런 거를 하는 그 이유도, 공직에 있는 사람은 어떤 범죄라든가 어떤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위공직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피해가 거의 국가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사기를 쳤던 전력이 있었다라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직급에 무엇을 맡는 게 불합리하다. 옛날에 그런 사기 전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높은 직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되면은 단순히 그거를 발생의 오류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 과거에 있었던 이게 귀남 논리 같은 논리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주장에 대한 정당한 전제로 그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단순히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 문제라든가 이제 취업 문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주거 문제나 취업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제시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은 다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논증도 있죠. 논쟁에서의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아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주장 그 자체는 올바른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발생의 오류라고 하는 것도 그 형식에 따라서 좀 자세히 보시면 이걸 오류라고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앞으로 72에서 79절까지는 우리 오류를 배우기는 하겠지만, 그 형식 자체가 좀 오류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남은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권위의 호소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게 되면 그건 오류가 되는데, 권위에 호소했다고 다 오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울 때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래서 논증에 있을 때 최소한 오류, 우리가 말하는 비형식 오류, 형식 오류는 논증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전제와 결론을 두시고, 거기에 이제 규칙이라든가 뒷받침하는 어떤 방식이 있겠죠. 뒷받침 방식, 그게 연역이든 귀납이든 간에 그래서 이게 참일 때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방식으로, 굉장히 큰 믿음을 주는 방식으로, 그런 뒷받침 근거로 참일 수가 있느냐 라는 거를 따져가지고 이게 참일 때 이게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이면 그건 오류가 아닐 테지만, 전제가 거짓인데 이게 결론이 또 참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데에서는 튼튼한 논증, 건전한 논증이라고 했죠. 건전한 논증이라고 하는 이 기본 전제 하에서 연역일 경우에는 이거를 좀 고려해 주시고, 귀납의 경우에도 그 전제들이 참인 것을 고려할 때 이제 올바른 논증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고려해서 비형식 오류 때는 좀 하나하나씩 따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논리학 영역 이런 게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논증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논증들은 대부분 전제가 이제 참인 그런 케이스를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논리학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데도 타당한 경우가 있다. 그런 거는 우리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논증, 타당한 논증 그런 거 말고 올바른 논증을 좀 고려를 하실 때는 대부분 좀 이게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전제가 실제로 참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인 하에서 뒷받침 방식이 이제 제대로 돼서 결론을 참으로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올바른 논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라고 들어가는 거는 전제가 거짓이든가 결론이 거짓이든가 뒷받침을 또 안 하든가 그런 세 가지 케이스가 보통 오류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될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오류 파트로 갈 때는 우리의 이 교재 두뇌 보안 계획이 교재로 하고 있는 이 교재에서 참고하고 있는 책이 에드워드 데이머라는 이 책이더라고요. 지금은 8판이 나왔는데 저는 좀 8판은 구하지는 못했고 국내 그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오류를 나열을 했는데 그 책도 약간 읽어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에서도 나올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례들도 있고, 어떤 거는 실제로 하나의 오류 A라는 오류와 B라는 오류가 실제로 이게 구별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사례들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제 7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기를 가지고 있는 책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 책에 따르면은 올바른 논증 중에서 이제 여기선 좋은 논증을 따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논증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논증의 기본 골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제와 결론을 갖추고 뒷받침하는 그 규칙이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겠죠. 그리고 둘째는 전제들은 결론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여기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뒷받침 근거가 뒷받침하는 방식이 올바라야 된다. 우리가 쓰는 자연 연역을 쓰던가 아니면은 다른 근거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셋째는 전제들이 결론이 잘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둘째하고 셋째는 좀 섞이는 면이 있네요. 섞이는 면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좀 드리기가 힘들겠네요. 두 개가 거의 유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전제들이 받아들일 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사실이 실제로 참인 그런 케이스를 되게 쉽게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의외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특히 학술로 들어가면 거의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제들이 받아들일 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우리의 믿음 체계 정도로 이 책에서도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참이라고 하면은 누가 이제 반박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참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논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제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논증의 전제라고 하고 있는 거고, 다섯 번째는 예상되는 반론을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형식상으로 볼 때 올바른 논증이라고 우리 수업에서 말하고 있는 케이스들은 이런 케이스들, 첫째에서 넷째까지고 둘째, 셋째는 좀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때문에 단순히 올바르다기보다는 이 책의 저자, 그러니까 에드워드 데이머라는 사람이 논리학자는 아니신 것 같고요. 철학보다는 좀 교양 쪽에 미국에서도 좀 연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 다섯째 부분 때문에 좋은 논증의 조건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학 영역에서는 굳이 이거를 고려할 필요는 없겠죠. 예상되는 반론에 잘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좋은 논증을 고려한다면은 이런 거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특히 그래서 넷째를 이렇게 하긴 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넷째 전제를 받아들일 만해야 된다는 거를 거의 믿을 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여기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참인 전제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만 해야 된다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째까지 보았고, 좋은 논증에서는 제가 좀 생각나는 그 이외의 거는 같은 논증도 전달하는 화자나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설득력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굳이 추가하자면 설득력 있는 설명 방식을 또 찾아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좋은 논증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수업 말고 논쟁을 하는 또 다른 좋은 수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화법 같은 거를 연구를 하실 때 좀 고려를 해보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형식 오류라고 하는 걸로 가는데,
비형식 오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먼저 설명드린 거는 형식적인 견지에서 오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네 가지지만 여기 같으니까 그냥 세 가지라고 할게요. 세 가지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오류라고 했던 건데, 비형식 오류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에드워드 데이먼은 다섯 가지에 반하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은 그거는 좋은 논증이 못 되니까 그 경우에 이제 우리는 오류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오류는 형식 오류보다는 좀 약한 종류의 오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약하다고 하는 말은 논증 자체만을 보는 게 아니라 논증이 제시되는 그 주변 분위기나 상황, 뭐 말하는 방식, 말하는 대상 이런 거를 다 고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오류와는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증은 오류에 빠졌다라고 하고, 여기서 오류는 그릇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추론 또는 논증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 파트는 제가 많은 고민을 안 하고 지금 슬라이드로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형식이면은 그릇된 추론 또는 논증을 말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에 태도의 영역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든가 설명을 제시하는 그 설명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형식 오류가 여기로 이제 포함된다 라고는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리실 텐데, 그 비형식 오류를 정의하는 문제가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겠다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는 앞으로 72절에서 79절에 나오는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각 절의 타이틀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오류들이 있는데, 그 오류의 사례가 어떤 것인지를 이게 수업을 통해 가지고 좀 익숙해지시고, 기말고사에는 예시문이 나오면은 그게 어떤 오류에 해당된다, 이런 거를 판단하시는 거, 그거를 준비하시면은 기말고사 준비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비형식 오류 기본 논증의 기본 골격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면은 거의 뭐 아시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의 전제를 가져야 되고, 추론 규칙을 일부러 어기지 않아야 되고, 일관되지 않은 전제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결론과 모순되는 전제가 없어야 되고, 결론을 전제해서 미리 가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위배하는 게 비형식 오류에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중복되는 것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거죠. 오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시고요. 이런 거를 좀 보시고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72절에 하고 있는 거는 결론 빌리기라는 타이틀로 지금 책이 되어 있는데,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의 전제를 이미 맞는 것처럼, 결론이 이제 참인 것처럼 이제 참인 거라고 이제 아예 못 박아 놓고 거기에 맞는 전제들만 제시를 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읽어보면은,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을 이미 전제들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는 논증은 좋은 논증이 아닌데 이를 미결 문제의 오류 또는 결론을 빌리는 오류라고 한다. 뭐 다른 책에는 다른 이름 쓸 겁니다. 근데 이런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고, 우리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더 정확하실 텐데, 책에 연습 문제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연습 문제 드릴 텐데, 연습 문제에 나오고 있는 그 오류들, 그런 정도만 나올 테고, 그리고 저는 이 오류 파트만큼은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의 초창기에도 웬만하면 슬라이드로 다 되기는 하지만 이건 교재가 아니고 책자에 근간한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책을 우선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책이 좀 잘못된 거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양화 논리 파트, 그리고 이면 너나 거짓 너 규칙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 슬라이드를 따라라 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많이 헷갈리시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형식 오류는 조금 애매한 게 있고, 제가 웬만하면 저는 어떤 공식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려가지고 판단이 좀 쉬웠으면 좋겠거든요. 최소한 기말 시험을 준비를 할 땐. 근데 이 파트는 그게 어려운 게 있어서, 비형식 오류에 나오는 오류의 종류는 슬라이드에 제가 소개한 것만 우선 내도록 하겠습니다. 72절부터는. 그래서 결론 빌리기에서는 여기에 나오고 있는 네 가지만 나오겠죠. 그런데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옹고집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인신공격에 보면은 발레무시라는 오류도 있어요. 뭐 이런 오류하고 옹고집의 오류가 좀 구별이 좀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은 이제 여기 그 결론 빌리기 오류에서는 물론 순환정의, 순환표현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이 되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순환 논증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이제 구별이 되기는 하는데 시험에서 이제 그 선택지로 나올 때는 옹고집의 오류와 인신공격 발레무시는 같은 선택지로는 나오지 않을 테고요. 되도록 이런 거는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배정을 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같은 결론 빌리기 내에서 아니면은 이 73절이면은 뭐 하소연의 오류가 있는데 하소연의 오류 내에서도 서로 좀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권위의 호소의 오류가 있고 군중심리 같은 게 있고 유행 주류 뭐 이런 식의 오류들의 종류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 근데 이 두 개가 좀 구별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소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오류들은 또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카테고리별로 결론 빌리기에서 선택지 하나 나왔으면 두 번째는 하소연 선택지를 하나 하고 세 번째는 뭐 딴소리의 선택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중복되지 않게 선택지를 좀 최대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는 게 카테고리의 다른 걸로만 제가 선택지를 드린다고는 안 했어요.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지금 구별이 충분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문제 선택지로 같이 그 문제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선택지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알아주시고 좀 부연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결론 빌리기의 오류를 보시면은 결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그냥 빌려 쓴다고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죠. 결론이 맞다라고 고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뭐 나는 내가 쉬고 싶은 이유는 쉬고 싶기 때문이야 이런 것도 결론 빌리기에 오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환 논증의 오류, 순환 정의의 오류, 순환 표현의 오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 빌리기의 오류가 뭐 성결 문제의 오류라고도 하는 케이스가 있고 결론을 전제로 A라는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A를 그대로 쓰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오류가 맞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역적으로 볼 때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인 거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필연적 참인데 이걸 왜 또 오류라고 하냐라고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 논리학, 그 논리연구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한국의 거의 뭐 유일한 논리학 잡지인데 거기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로지칼코리아닷컴 해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논문 리스트를 보시면 성결 문제 오류라는 걸로 교수님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오류가 맞냐라고 하는 것도 논의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는 최소한 결론을 제시하려면 그 결론에 대한 다른 종류의 전제를 제시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설명 방식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오류라고 좀 하고 있는 건 맞는데 B형식 오류에서 이걸 오류라고 여기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고 기말에서는 이거를 찾는 그 문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학술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하는 거나 성결 문제의 오류 뭐 그런 것들은 좀 오류인지 아닌지 그런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연역적으로는 전혀 그 오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연역적으로 보면은 나는 쉬고 싶다. 왜냐하면 쉬고 싶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B형식 오류에 대한 네 가지 케이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 논증의 오류는 그대로 읽어보면은 고려일보는 진실만을 보도한다. 왜냐하면 고려일보가 진실만을 고려한다고 고려일보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고 이 부분이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순환 논증과 순환 정의의 오류를 우선 좀 먼저 구별을 하셔야 될 텐데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하는 거는 결론이 이렇게 있으면은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이 전제에 그대로 나와 있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을 우선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책에서는 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 아니죠. 문장이 아니고 어떤 주장도 아니죠. 근데 순환 논증에서는 어떤 주장이 나온다.
주장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순환 논증과 뒤에 보시는 순환 정의, 순환 표현 이게 또 구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케이스를 한번 봐주시고 순환 정의의 오류를 한번 또 보시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정책이란 코드 인사와 회전문 인사이다. 따라서 참여 정부의 코드 인사는 바람직한 인사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론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바람직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인사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건데 순환 정의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 정책에 대해서 요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영화는 인기가 있는 영화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기가 있는 좋은 영화에 대해서 인기가 있는 영화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케이스로 좀 보시면은 A가 좋은 영화이면 그 영화는 인기가 있는 영화이고 어떤 영화가 이제 인기가 있는 영화이면 좋은 영화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쌍조건문이 되는 거니까요. 좋은 영화와 인기가 있는 영화를 이제 동일한 뜻의 그걸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환 정의의 오류라고 하는 거, 여기 정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는 다음에 보실 거는 순환 표현이라고 했거든요. 순환 표현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논증과 정의와 표현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먼저 보셔야 되고 논증은 주장하고 있는 문장이 전제에 한번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 그리고 순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인사정책에 대한 거를 전제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정의를 먼저 해놓고 그에 따른 결론을 제시를 하는 그런 방식. 그런 거를 순환 정의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순환 논증의 오류는 어떤 연역만 따진다면 또 오류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은 요거는 순환 논증의 오류네 하고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건데 일상적으로 이게 실제 오류인가 한번 고민을 하실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순환 정의의 오류도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정책이란 코드 인사와 회전문 인사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의,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정책에 대한 정의가 요렇게 되는 게 올바르지 않은 정의다 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게 순환 정의의 오류라고 하게 되는 거는. 근데 이게 올바른 정의라고 한다면은 오류가 또 안 되겠죠. 기말고사에는 나오는 그런 사례들은 실제 오류이다 라는 거를 문제에 제가 박아 넣었어요. 그냥 다음 사례들은 어떤 오류에 빠졌다라고 할 때 어떤 종류의 오류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실 때는 그게 무조건 오류인가 그걸 따져보실 게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실제 오류가 아니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고 이제 순환 표현의 오류 넘어가겠습니다. 순환 표현의 오류는 예시를 한번 보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정교조의 이 어리석은 건의안을 승인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건의안을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에 어리석은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 규정을 하는 게 순환 정의의 오류가 된다면 순환 표현의 오류는 어떤 개념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형용사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건의안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부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어리석은 건의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부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체결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건의안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순환 표현의 오류는 이제 전제에서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바를 형용사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긍정적인 어감이랄까요? 그런 거를 이제 풍기는 그런 방식의 오류가 또 순환 표현의 오류가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애매한 예시들도 충분히 제시가 될 수는 있는데 순환 논증과 정의와 순환 표현의 오류는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예시문을 만들 때도 구별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한 세트에 옹고집의 오류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그 선택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옹고집의 오류는 뒤에 배울 그 인신공격의 발레무시와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나중에 저한테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옹고집의 오류는 예를 읽어보면 나는 사람들이 탕수육 부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나에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탕수육은 찍먹으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탕수육은 부먹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하는 방식이 뭐 탕수육 부먹에 대한 근거에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찍먹파니까 찍먹을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러므로 탕수육은 부먹으로 먹어서는 안 돼. 나는 찍먹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부먹이 보면은 이제 탕수육이 원래 부어서 먹는 요리로 뭐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요리하시는 분들은 원래 부먹으로 만드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전통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뭐 찍먹에 대한 그 이유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뭐 다양성을 존중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떤 근거를 되든 간에 나는 거기에 관심 없고 내 주장이 맞으니까 내 주장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옹고집의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례들에는 뭐 이런 관심 없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거를 좀 보셔가지고 옹고집의 오류도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위에 적어뒀는데, 책자에도 보통 이렇게 오류에 대한 예시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 준비하실 때는 이 어떤 종류의 오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 72절에서 79절 사이에 나오는 오류는 슬라이드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오류만 제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오류들도 몇 개씩 나오는데 그런 거를 좀 고려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다음 논증들이 순환 논증의 오류, 순환 정의의 오류, 순환 표현의 오류, 옹고집의 오류 가운데 한 오류를 저질렀다면 각 논증이 저지른 오류는 무엇인가? 1번, 낙태하는 것은 옳지 않아. 왜냐하면 낙태는 아이를 자궁에서 떼어내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지. 이거는 어떤 규정을 하고 있죠. 규정을 하고, 낙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오류 가운데 하나를 저질렀다라는 이 전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예시들이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는 저건 오류가 아니라 맞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게 어떤 종류의 오류인가 그거에만 집중을 좀 해주시고, 1번 같은 경우에는 낙태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오류에 빠졌다고 한다면 순환 정의의 오류가 되겠죠. 3번, 정부는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정책도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이 정책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정책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결론이 될 텐데, 전제 이런 주장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전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는 갈팡질팡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옳지 않다는 거를 어떤 그 어감상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 방식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순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은 순환 표현이 될 테고요. 4번, 우리는 각종 거시 경제지표와 경제연구소들의 연구 자료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좀 옹고집이겠죠. 우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지금 현 정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오류 파트에 정치적인 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옹고집의 오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5번,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은 옳다.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1916년 아인슈타인의 논문에 일반상대성 이론이 옳다고 적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론이 전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완전히 같은 문장은 아니겠지만 뭐 전제도 사실 하나만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순환 논증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73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연의 오류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논지를 뒷받침할 만한 논거가 없을 때 논거 대신 동정심, 겁박, 군중심리 같은 논리가 아닌 것에 하소연을 하고 난다. 논증이 이런 하소연에 들어있을 때 하소연의 오류, 호소의 오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논증이 올바른가는 논증만으로 보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중심리라든가 뭐 다른 것에 좀 호소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그 예시로 좀 되게 보게 되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논쟁을 한다든가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든가 호소를 하는 그럴 때에는 어떤 정확한 논증을 제시하는 게 그렇게 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신다든가 장기간 체류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같은 국적의 사람들, 외국인으로 그 나라에 있을 때는 같은 국적의 사람들끼리 정말 잘 모이거든요. 그럴 때도 뭐 미국 같은 곳에 가셨을 때 이제 한인회 같은 데 도움을 청할 때 저는 한국인으로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면은 제가 뭐 어떤 주장을 하는가를 떠나가지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신다든가 뭐 그런 케이스들도 여기 말하자면 하소연 쪽에 좀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기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여기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근데 우선 형식상으로는 논증 자체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그런 요소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사용됐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우선 오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비형식적으로 볼 때는 한번 그 맥락을 좀 잘 따져 보시고 오류인지 아닌지 그런 걸 살펴보셔야 되겠죠. 뭐 시험에 나올 때는 예시문 전부 다 오류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될 테고, 하소연은 오류를 의 종류, 여기도 잘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잘못된 호소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소연을 잘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너무 잘못되는 그런 케이스에는 이걸 오류라고 우리는 취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 힘의 호소, 전통의 호소, 권위 호소, 유행 대중 정서에 호소하는 오류, 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는 좀 중첩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소연은 오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선택지에 들어갈 때 다른 카테고리의 선택지를 넣을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거를 되도록 뭐 2개 이상 좀 최대한 좀 배제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할 거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걸 좀 봐주시고요. 첫 번째로 동정심에 하소연하는 거는 영필은 4년 내내 미팅도 한번 못했고 데이트에 초대받은 적도 없어. 이번 축제 기간에 기숙사에 틀어박혀 있는 영필을 생각해보렴. 그러니까 나영은 영필을 이번 페스티벌에 데리고 가야 해. 나영이가 뭐 다른 맥락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겠죠. 단순히 영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뭐 영필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전제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 예문의 형식 자체는 영필이란 아이가 불쌍하니까 나영은 영필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결론이 꼭 나올 그런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보통 동정심의 하소연, 저는 뭐 동정심의 하소연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하죠. 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그런 방식에도 광고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주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면은 동정심에 하소연하는 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다. 그러면 그게 또 뭐 오류가 되는 거고요. 힘의 하소연은 김비서를 한국 방송의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많은 사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려 깊게 생각해 보면 김비서가 그 자리에 적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그가 그 자리에 임명되지 않는다면 정리해고는 물론 노조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오히려 이건 협박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힘에 어떤 강한 힘이 있어서 나한테 내 말에 안 따르면 너희는 이런 불이익을 받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힘의 하소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전통 권위, 유행, 대중 정서에 하소연하는 이 방식, 이거는 한꺼번에 지금 모아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어느 한쪽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래 좀 중첩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권위, 유행, 대중 정서 하소연을 읽어보면 전통 같은 경우는 서울은 500년 동안 한반도의 수도였다. 따라서 서울 바깥에 새로운 수도를 따로 만드는 법률은 불문 헌법 위반이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500년 동안 그런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전통이 그러니까 전통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오류라고 한다면은 그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가 될 것이고, 전통에 호소한다고 해서 뭐 항상 잘못된 거는 아닌 케이스가 많죠. 그만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이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라는 그런 뒷받침하는 근거가 더 있다면은 전통을 따르는 게 오히려 좋은 그런 케이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통을 따르는 게 꼭 위반은 아니겠죠. 오류는 아니겠죠. 근데 이 케이스는 좀 오류라고 본다면 전통에 호소하는 그 논증이 좀 오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권위자 같은 경우에는 뉴턴은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믿고 주식을 샀고, 그의 천재성에 비추어 볼 때 동인도 회사의 주식은 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뉴턴은 그 당시에는 자연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사람이고,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이때 그 주식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뉴턴은 그 주식 영역에 대한 권위자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뉴턴이 하는 이 주식에 대해서 하는 그 말에 대한 그 근거는 좀 잘못된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좀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권위의 호소는 항상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학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권위의 호소는 그냥 아주 당연한 거예요. 요즘 같이 각 분야가 같은 전공 안에서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논리학 영역으로 들어오는데, 논리학 영역 안에서도 다른 교수님이 하고 있는 그 전공에 대한 리뷰를 하는 그 자체도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전문적이 돼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같은 논리학 안에서도 분화가 너무 많이 되고 있고, 수학도 마찬가지일 거고, 경제학이나 이제 뭐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자를 찾아서, 특히 그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요즘에는 약간씩 규정도 하고 있는데, 권위라고 하는 거는 그 전문 분야의 최근 트렌드나 이제 올바르고 그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자료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험을 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논문 리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그 분야의 권위자에게 수주를 주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를 맞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게재가 바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학계에서는 프레저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올바랐으니까 앞으로도 올바르겠지 라고 해서 좀 불필요하게 검증하는 그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나가는 그런 좀 신뢰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실험 계획 같은 거를 해서 그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논문을 베낀다든가 그런 위반을 하나라도 하게 되면은 전문가들 사이에 가지고 있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는 한 명의 학자로서 서로를 믿을 수 있고 서로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에서 이 권위에 서로 좀 호소를 해가지고 믿고 믿는 관계로 학문을 발전시킨다는 것이지, 뭐 학계 말고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권위에 호소하는 게 올바른 케이스는 제가 말한 그런 케이스고,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그런 케이스는 뭐 안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백종원 씨가, 요즘에는 전문가가 누가 또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예능인으로 좀 불릴 때도 있지만 최소한 그 대중적인 요리에 있어서는 이분이 되게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요리에 대한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면 전문가니까, 백종원 씨가 맞다고 하면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식을 취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요식업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게 맞다라고 여길 수가 있으실 텐데,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뭐 IT 분야의 주식을 사라고 백종원 씨가 말을 했으니까 그 주식은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게 되겠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게 되고, 다음은 주류 대세 과반수 유행에 대한 것이고, 이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훌륭한 작품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미 한 달 동안 베스트셀러 1위였기 때문이다. 이거는 단순히 인기 있는 어떤 작품이기 때문에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훌륭한 작품인 것 같고 훌륭할 수가 있는데 인기 있다고 해가지고 훌륭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뭐 명작이다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을 텐데 인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작품이 뭐 역사에 오른다든가 아니면 교훈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극적인 어떤 유행에 따르는 자극적인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되게 안 좋은데 사람들이 무작정 따르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케이스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시들이 무작정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오류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걸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대중정서는 나는 동성애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그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뭐 요즘에는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우선 뭐 오류로 본다면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 그것도 옳다고는 볼 수가 없죠. 대중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실제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케이스들을 찾아보시면 꽤 많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하소연은 이런 종류들이 있고